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인 1992년 저를 큰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던 사건의 시작은 한 종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친한 친구에게 소개받은 그 종교는 특이하게도 매일 어떤 의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밤 12시가 되면 초를 켜고 절을 한번 한 뒤 기도문을 읽었어요. 다 읽은 후에 그 기도문을 초에 태우고 나면 그날의 의식이 모두 끝납니다. 그렇게 매일 밤 기도를 한 지 한 달이 좀 안 됐을 때였습니다. 당시 6살이었던 아들이 대문이 바람에 꽂혀서 손이 껴버린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1살이었던 큰딸까지 지나가던 자전거에 치여서 무릎을 심하게 다쳤죠. 이게 뭐야? 우리 딸 괜찮아? 참. 이상하게 기도를 시작한 뒤로 불행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딸아이가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리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래 우리 딸? 엄마, 내 몸으로 들어오려고 그랬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괜찮아 우리 딸. 자세히 물어봤더니 침대 밑에서 갑자기 손 하나가 쓱 침대 발치에서 점차 모습을 드러내는데 나는 너니까 괜찮아.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리곤 어깨를 단단히 붙잡더니 훅 다가와 몸으로 들어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찝찝한 마음에 그날부로 바로 기도 의식을 관두고 그 종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딸아이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고 비명도 지르는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일이 잊혀갈 무렵 안일했던 저를 비웃듯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녀왔습니다. 우리 딸 왔어?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귀신 봤다? 귀신? 어떤 긴 머리 여자가 날 계속 쫓아다녔는데 지영이랑 현영이는 그게 안 보인대. 어떻게 안 보일 수가 있지? 머리를 세게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딸이 언제부터인지 귀신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딸아이가 학교에 간 뒤 부부싸움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다 들렸다 이러면서 남편과 둘이서만 나눴던 대화 내용을 그대로 읊는 거예요. 학교에 있었는데? 딸아이는 점점 보면 안 될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 마. 하지 말라고. 나 이러는 거 제일 싫어. 만지지 마. 갑자기 왜 이래? 아니 얘가 자꾸 내 옷 잡아당기잖아. 싫다고 했는데.
여기 누가 있어? 엄마 안 보여? 여기 있잖아. 여기. 점차 귀신들과 대화까지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딸아이를 만질 수 있는 것 같았죠. 옷을 잡았으니까. 혹시나 그들이 딸에게 해코지라도 하면 어쩌지? 매일매일 온몸에 피가 다 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TV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면 내게 어떤 사람한테 악마가 들린 사연이 나오고 있었고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도문을 끊임없이 외우더니 악마한테서 벗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두렵고 절박했던 저는 그 모습이 내리에 강하게 바뀌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무작정 집 근처 교회를 찾아갔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많이 외우는 사도신경이라는 기도문을 알게 됐어요. 딸을 위해 뭐라도 해야 했던 저는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 채로 그 사도신경을 종이에 일일이 다 적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리고 딸이 괜찮아지길 바라면서 벽, 액자, 창문, 딸아이의 방을 비롯한 집안 곳곳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문을 붙인 그날 밤 꿈을 하나 꿨어요. 꿈에서 전 딸아이 방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가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방 안에서 사람의 형상을 한 온갖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딸을 괴롭힌 귀신들이구나. 그렇게 많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알았구나. 그들은 걸어서 또 기어서 점차 방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덜덜 떨며 바라보고 있던 그때 허름한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와달라고 했잖아. 엄마가 빌면서 불렀잖아. 이제 와서 왜 쫓아내? 그 순간 잠에서 깼어요. 남자가 소리쳤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고요. 잊고 있던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그 종교. 기도문. 그때 기도하며 느낀 찝찝함이 착각이 아니었던 겁니다. 매일 밤 하던 그 의식 때문에 온갖 귀신들이 저희 집으로 다 모여든 거였어요. 그때부터 딸아이가 귀신을 보기 시작한 것 같더군요. 다 저 때문이라는 생각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됐던 건 꿈속에서 봤던 귀신들이 딸아이 방을 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런데 얼마 뒤 학교에서 돌아온 딸이 무서운 얼굴로 벽에 붙은 기도문들을 모조리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뗀다고?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엄마 왜 그래? 내 친구들이 하지 말래잖아. 친구. 그거 친구 아니야. 귀신이야. 귀신이면 왜? 내 친구들 다 착하고 불쌍한 애들이야. 우리 집에서 쫓겨나면 갈 데도 없단 말이야. 너 정말 딸아이는
길게 날뛰며 기도문을 거칠게 잡아 뜯었죠.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은 저는 딸아이가 떼는 것보다 더 많은 기도문을 집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불같이 화를 내던 딸아이는 급기야 엄마, 하지 마. 제발요. 내 친구들 다 가잖아. 그 모습에 다 관두고 딸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애써 외면하고 계속해서 기도문을 붙였죠. 엄마. 그렇게 전쟁 같은 날을 보내길 며칠, 딸아이는 마침내 모든 걸 포기한 듯 기도문 떼는 걸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말도 안 하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지금 뭐 보는 거야? 친구들이 저기 서서 계속 나를 보고 있어. 집 밖으로 나갔구나. 근데 멀리도 아니고 바로 앞에 있다니까 언제든 다시 찾아서 들어올 것만 같은 거예요. 저는 딸아이 몰래 창문 밖에도 기도문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얼마 뒤 딸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를 안 봐. 다른 데로 갔어. 다행히 그 뒤로 딸은 더 이상 그 섬뜩한 친구들을 보지 않게 됐습니다. 저는 이 일 이후로 절대로 이상한 종교의식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유정 씨가 15살이던 1991년 겨울, 막 집에 들어온 유정 씨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진정 좀 해, 아들. 진정 좀 하라고, 아들. 나 죽여버릴 거야. 진정 좀 해. 제발. 제발 놓으라고. 다 죽여버릴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거실 한복판에서 오빠가 눈이 뒤집혀서는 길길이 날뛰고 있고 부모님은 그런 오빠한테 매달려서 제발 진정하라고 애원하는 모습이었어요. 흥분한 오빠가 근처에 있던 컵을 집어 던진 거예요. 뭔 일이 있었길래. 수정아. 대체 뭐 어떻게 해야 돼? 당시에 18살이었던 오빠는 원래 큰 소리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다정한 성격이었어요. 근데 왜 그래? 그런데 그런 오빠가 어느 날부터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시작은 한 달 전 가족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던 날부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빠는 방 안에 틀어박히기 시작했어요. 밥을 거르는 대신에 밤에 몰래 나와 반찬통을 이렇게 손으로 뒤적이고 볼일 본다고 슬그머니 나왔다가도 가족이 딱 보이면 후다닥 방으로 도망갔죠. 피하는구나. 한 번은 오빠가 화장실 간 사이에 유정 씨가 책을 빌리러 간 적이 있거든요. 야, 여기서 뭐 하냐? 빨리 꺼져. 아니 나는 그냥 책 좀... 오빠 왜 그래? 오빠 진짜 미쳤어? 진짜 미친 게 뭔지 보여줘? 오빠가 눈이 휙 돌더니 선반 위에 있는 물건을 다 쓸어 던지고 책을 이렇게 잡아 뜯으면서 고함을 치는데 이때까지 알던 오빠가 아닌 것 같았어요.
뭐야? 심지어 그날 이후 오빠는 화장실로 가는 것조차 딱 끊고 방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잠도 안 자는지 밤에도 새벽에도 노래를 틀어놓는데 가끔 그 사이로 오빠가 벽에 머리를 쿵쿵 박아대면서 혼자 외치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처음에는 사춘기가 조금 늦게 왔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던 부모님도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자 초조해 하시기 시작했어요. 여보, 쟤 잠도 안 자는 것 같고 저러다가 진짜 무슨 일 내겠어. 저 자식 정말 왜 저러는 거야 저거? 내던가 해야지. 아니, 여보. 벌써? 부모님은 병원에라도 데려가겠다며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갔고 끌려 나온 오빠는 앙상하게 마른 몸으로 바락바락 악을 쓰면서 발악을 하다가 유정 씨에게 유리컵까지 던지게 된 거예요. 그날이구나. 결국 부모님은 고민 끝에 집으로 무당을 부르기로 합니다. 처음에 무당은 자신 있는 태도로 딱 뒷짐까지 지고 여유 있게 집안을 둘러봤어요. 묘하게 눈빛이 멍해진 느낌. 뭐 있나 보다. 있어요. 네 아들 그냥 없는 셈 치는 게 낫겠어. 안 돼요! 안 돼요! 저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이거 쉽게 풀 일이 아니야. 네 아들 분명 건드리면 안 되는 거 가졌다고. 그것부터 찾아봐. 순간 유정 씨 머릿속에 번뜩 생각난 게 있었어요. 사실 한 달 전에 유정 씨랑 오빠랑 다 같이 가족 여행을 갔을 때 유정 씨랑 오빠가 민박집 근처 숲으로 산책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누가 살았던 흔적이 있는 오두막집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두 사람은 호기심에 그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유정 씨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별것 없어서 금방 흥미를 잃었어요. 그런데 오빠가 오빠 뭐해? 뭐 찾아? 아무것도 아니야. 오빠가 뭔가를 주머니에 쑤셔 넣던 게 문득 생각이 난 거죠. 네 아들이 주워온 그 무언가를 반드시 찾아서 이 부적과 함께 태워. 네? 난 이제 더 이상 해줄 게 없어. 무당이 창백해진 얼굴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도망치듯 나가버린 거죠. 한참 뒤에 고민에 빠져있던 아빠가 심각한 얼굴로 엄마를 불렀어요. 아니, 여보. 여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진짜 당신 진짜 미쳤어. 그럼 무슨 방법이 있어? 일단 해결부터 해야지. 난 정말. 엄마가 펄쩍 뛴 이유. 그건 바로 아빠가 수면제를 써서 오빠를 재우고 그 틈에 방을 뒤져보자고 한 거예요. 결국 야채죽에 약을 몰래 갈아서 오빠 방 앞에 갖다 줬어요. 몇 시간 뒤에
오빠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리자 유정 씨와 아빠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숨죽이고 책상 위며 서랍이며 다 뒤지는데 오빠가 깊게 잠든 와중에도 두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아, 거기 있었구나. 그게 안에 있나 봐. 몸에 지니고 있었네요. 이거다. 유정 씨는 천천히 주먹을 풀기 시작했어요. 너 뭐하냐? 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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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당으로 나오자마자 주머니를 열어 젖혔는데 그 안에 뭐야. 사람의 어금니가 들어있어요. 왔어. 그걸 왜 들고 있는 거야? 유정 씨는 서둘러 부적을 꺼내서 통째로 불을 붙였어요. 그런데 주머니랑 부적이 반이 넘게 타들어갔는데도 어금니는 불에 그슬리기만 할 뿐 도저히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오빠가 발악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모님이 온 힘을 다해서 오빠를 막고 있지만 곧 그걸 뿌리치고 밖으로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다급해진 유정 씨가 주변을 둘러보는데 마침 바닥에 떨어진 돌이 보였어요.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그 돌로 어금니를 찢고 막 깨뜨리기 시작했죠. 빨리 들어. 그렇게 부서진 조각에 다시 불을 붙인 끝에 어금니는 겨우 다 타버렸고 오빠의 고함 소리 역시 뚝 끊겼어요. 유정 씨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죠. 엄마 왜 그래? 오빠가 엎드려서 반쯤 소화된 죽이며 위액이며 다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가락지. 내 가락지 어디 있어? 무슨 가락지? 정신 좀 차려. 내 가락지. 유정 씨는 직감적으로 오빠가 아까 태운 어금니를 찾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왜 가락지라고 그러지? 내 가락지 어디 있어? 그거 내가 태웠어. 이제 없어. 안돼. 그러자 오빠가 쓰러져서 잠들고 말았어요. 다음 날 간신히 정신을 차린 오빠는 그동안 있던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해줬어요. 문제의 빨간 주머니는 역시 오두막에 들어갔던 날 발견한 게 맞았어요. 그런데 오빠한테는 그 주머니에 있던 게 가락지로 보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금니가 어디? 상아색으로 반들반들 빛나는 게 너무 예뻐서 홀린 듯이 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가 문득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오빠는 고기랑 과일 같은 게 담긴 술상 앞에 앉아 있었고 전통 홀레복을 입고 연지곤지를 찍은 아름다운 여자가 호련히 들어오더래요. 서방님, 술 한 잔 받으시지요. 그 여자가 생긋 웃으면서 술을 따라주고 전을 먹여주는데 잠이 깬 다음에도 정말 밥을 먹은 듯이 배가 불렀다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안 먹었구나. 하지만 그 꿈이 계속 반복되면서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고 늘 뭔가 얹힌 것 같은 기분에 오빠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저 술 주지 마세요. 저 안 먹을래요. 그러자 생긋 웃고 있던 여자가 입꼬리를 쓱 내리더니 긴 소매의 얼굴을 묶고 흑흑 울기 시작했어요. 저 괜찮으세요? 당황한 오빠가 어깨를 잡자 그 여자가 고개를 슥 드는데 곱던 얼굴은 사라지고 여기저기 살이 막 썩어 있고 뼈가 듬성듬성 드러난 시체의 모습인 거예요. 홀린 거예요. 이제 보니 술상에는 썩은 과일과 말라 비틀어진 고기뿐이었어요. 오빠가 벌벌 떨며 벽에 붙자 여자는 서방님, 어디가? 다리가 없는데 팔로 몸을 질질 끌며 다가왔어요. 나랑 100년가량 맺었잖아! 나랑 영원히 살아야지! 홀린 거. 그렇게 그 여자에게 시달리던 오빠는 잠들지 않기 위해서 밤새 음악을 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한청이 들리니까 그 소리를 떨치려고 벽에 머리를 계속 박아댔던 거였어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여기가 꿈인지 현실인지 자기가 어디서 뭘 하는지 스스로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던 거죠. 잠을 안 자니까. 유정 씨와 부모님이 어금니를 발견한 일이며 부수고 불태운 얘기를 해주니까 오빠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끝까지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그 가락지 진짜 예뻤는데. 대체 오빠는 왜 어금니를 보고 가락지라고 부르는 걸까요? 자, 이 사연은요, 고양시에 사시는 33살 회사원 최지윤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려 27년 전 1994년 지윤 씨가 6살이 되던 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어머니께 좀 얘기를 물어보고 사연을 보내주신 거예요. 당시 지윤 씨 외가 쪽 이모님이 좀 안 좋게 젊은 나이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지윤 씨 가족들은 한 2번 정도 얼굴을 본 사촌 분이었대요. 지윤 씨를 옆집에 맡기고 장례식장에 가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지윤 씨가 가겠다고 떼를 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윤 씨의 부모님과 지윤 씨는 차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떠납니다.
도착한 장례식장에는 외할머니와 외가 삼촌들,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이라 장례식장 분위기는 굉장히 숙연했어요. 6살이던 지훈 씨는 친척들을 보고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앞에 가서 막 깨르르 웃으면서 재롱을 막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뭐 장례식 중이지 않아 뭐. 예. 그 순간 지훈 씨 눈앞에 번쩍하고 별이 보이더니 벌러덩 뒤로 확 자빠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지훈 씨 눈앞에 생전 처음 보는 표정의 아버지가 서 계셨대요. 아버지가 6살짜리 아들 뺨을 때린 거예요. 너무 놀란 지훈 씨는 눈물이 나지도 않았대요. 그런 지훈 씨한테 아버지가 조용히 해야지. 여기서 왜 떠들어? 조용히 안 해! 화를 내신 거죠. 당신 왜 그래? 조용히 해! 미쳤어 해야지. 장례식장은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지금부터였어요. 아들의 뺨을 때린 후에 말리는 이 사촌들을 다 뿌리치더니 영정사진 앞으로 무릎을 꿇은 뒤 아버지가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는 얼굴을 2번 정도 본 왕래가 별로 없었던 가족이잖아요. 술을 많이 드셨나? 있었나? 근데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는지 이 외가측 가족들이 그걸 보고 이상하다. 사람이 저렇게까지 눈물을 흘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울더래요. 이 상황이 되니까 장례식장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해졌대요. 아버지는 한참을 그렇게 통곡을 하시더니 벌떡 일어나서 지훈 씨 어머니한테 막 달려가시더래요. 안개꽃 사와야 돼. 안개꽃. 지훈이 엄마 안개꽃 사와야 돼. 지훈 엄마. 지훈 씨 어머니의 팔을 잡고 막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놀란 어머니는 팔을 뿌리쳤대요. 안개꽃 사와야 돼. 작은 삼촌과 큰 삼촌도 뛰어와서 아버지를 말리기 시작하죠. 그렇게 한참을 삼촌들이 아버지를 달랜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아버지가 진정이 좀 된 것 같았대요. 그리고는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밖으로 나갔어요. 누구세요? 화장실에서 왜? 여자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른들은 이제 화장실 쪽으로 막 달려갔죠. 그랬더니 글쎄 지훈 씨네 아버지가 여자 화장실 안에서 막 여자들이 소리를 지르는데도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왜 이러지? 아, 뭐 이상하다. 목소리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아버지인데 여자 목소리가 나더래요. 정말? 그리고는 말리는 삼촌 중에 한 명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삼촌 2명이 제압을 하는데도 제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름을 하던 삼촌들 친구도 아버지를 뒤로 눕히려고 했대요. 막 눕히려고 뒤로 누르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허리가 뒤로 넘어가질 않고 다시 똑바로 서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할머니는 저거 저대로 두면 안 돼.
삼배 한 장 가져와, 삼배. 삼배? 내가 본 게 있어서 그래. 그 완장. 완장. 큰 삼촌이 그죠. 팔에 차고 네. 있었던 그 완장. 상주들이 하지. 상주들 하는 거. 확 뜯으시더니 불에 태워서 아버지의 입을 억지로 벌려서 어거지로 막 쑤셔 넣으시더래요. 아버지가 잠시 후 몸에 힘이 쭉 빠지시더니 내가 왜 여기 있어? 저놈 여기가 어디야? 기억을 못 하는 거야? 자기 6살 난 아기 뺨을 때린 것도, 통곡한 것도, 몸싸움을 한 것도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어쨌든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와서 한숨 돌리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장례식장 분위기가 쎄해지더라고요. 근조 화환이 계속 들어오고 사진 옆에는 국화가 점점 쌓여져 가는데 이 국화가 1시간도 안 돼서 슉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거 며칠 가는데 그거. 지훈 씨는 넉나간 아빠를 곁눈질로 한번 쳐다봤대요. 아버지 안색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뭔가 이상함을 느낀 지훈 씨 가족은 빨리 집으로 돌아가기로 해요. 지훈 씨 아버지가 운전을 하시는데 앞이 안 보여. 앞이 하나도 안 보여. 눈을 뜨고 계시는데 앞이 안 보인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다. 지훈 씨는 너무 무서워서 온몸이 굳어버려서 이 안전벨트를 꼭 잡고 의지를 하고 있었대요. 여보 오른쪽으로. 지훈 씨 가족의 차는 어머님 목소리만을 의지한 채 다행히 갓길에 세웠어요. 무사히 세울 수 있게 됐어요. 다행이다. 근데 차에서 내린 지훈 씨 아버지가 시력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운전면허가 없던 어머니는 아버지 대신 운전을 할 수 없어서 119에 신고를 하는 거죠. 아버지를 모시고 응급실로 찾아갔을 때 불행인지 다행인지 병원에서는 아버지 시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래요. 뭐야? 그 이후 아버지의 시력은 점차 돌아왔지만 어머니와 지훈 씨는 그날의 정말 끔찍한 악몽 같던 그 하루를 잊을 수가 없었는데 아버지는 모든 기억을 다 잃으신 거예요. 왜 그러지? 그런데 그 뒤로 아버지가 이상한 행동을 가끔 하실 때가 있다고 합니다. 끝났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평소엔 입에 담지 않는 욕설을 막 퍼붓던가 평소에 누린내가 난다고 절대 입에도 안 대던 돼지고기에 내장을 그렇게 드신대요. 이렇게 바뀔 수가 없는데. 그리고 또 이상한 건 퇴근할 때 가끔 이걸 사서 오시는데요. 뭐야? 이게 바로 안개꽃. 아까 안개꽃 사러 가야 된다고. 아까 그 상가집에서 안개꽃 사러. 안개꽃을 가끔 사오신대요. 그걸 왜 사오는 거예요? 이 이모님이 좋아하시던 꽃이 안개꽃이었대요. 그건 뭐야?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음식 있죠. 좋아하시던 음식. 음식도 이모가 좋아하시던 음식이래요. 구속기관 좋아하는. 그 음식들이. 그러니까. 그거 정말 신기한 거는 왕래가 정말 없었는데 이 이모님의 집안 사정에 대해서 뻔히 알고 계시대요. 그래서 이 외가 쪽 가족분들은 왜 하필이면 아버지한테 씌었는지 그렇지. 가까운 사람도 아니고. 지금도 이해가 안 간다. 자, 이번 사연은요. 부산에 살고 계신 오기석 씨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 기석 씨가 대학생 시절에 가족이 함께 겪은 일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자, 기석 씨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제가 1997년에 대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그때가 부모님께서 생전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실 때였어요.
보통 매매로 산 집을 1년도 안 살고 그렇죠. 팔진 않잖아요. 처음 보는 지금 그래. 처음 저희가 보는 3월에 거죠. 이사를 들어가서 거의 9개월 그 정도밖에 안 살았던 거죠. 자, 지금부터 제가 그럼 기석 씨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6년 전 봄, 갑작스럽게 집을 비워달라던 집주인의 말에 이 부모님과 저는 다급하게 이사갈 집을 찾아서 여기저기 발품을 팔고 있었는데요. 근데 한 집이 꽤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집이 이제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고 다락방, 반지하 창고, 공간도 꽤 넓은 편이었습니다. 딱 하나 그냥 제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은 집이 좀 어둡지 않나? 남양이라고 들었는데 집이 좀 어둡지 않나 싶었어요. 그런데 아유 얘는 이 정도면 볕도 잘 들고 괜찮지 뭐. 제 생각과는 달리 부모님 두 분 모두 집이 유독 환하고 밝다면서 마음에 쏙 들어하시더라고요. 비싸겠지 여보? 맞춰주시겠지. 이 집에 마침 금매라서 저렴하게 나왔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잠시간의 고민 끝에 은행에서 좀 땡기고 해가지고 사자. 아 우리도 그래 이렇게 좀 저지르는 거예요 집은.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셨고 저도 갑작스럽긴 하지만 우리 집이 생겼다는 게 내심 기뻤습니다. 그렇게 진짜 우리 집에서 맞게 된 첫날 밤 부모님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시고 전 제 방에서 짐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깜짝이야. 아 놀래라. 뭐야? 고양이 아니야? 고양이? 고양이도 조금 안 있는 고양이네 이게. 이 바깥에서 날카로운 고양이 울음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거 무슨 소리야? 고양이 소리야? 기석아 고양이 좀 쫓아내봐. 아 너무 시끄럽네. 밖에 나가봐봐. 알았어요. 전등 가지고 해. 네, 다녀올게요. 조심해.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이게 마당이 아니라 살짝 열려있는 창고 문틈 사이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반지하 창고로 고양이를 찾던 그때였어요. 어디 있는 거야? 전등도 고장이 나서 컴컴한 반지하 창고 저 안쪽에 허옇고 커다란 무언가가 보이더라고요. 흰 천으로 뭘 덮어둔 거였습니다. 조심스럽게 걷어봤더니 아, 이게 뭐야? 당금주들이었어요. 당근주. 귀한 건데. 각종 약재와 뭐 벌, 독거미, 뱀, 진해 등 별의별 당금주들이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전 주인이 두고 간 건가? 부모님께 당금주를 가져가서 보여드렸더니 평소 약주를 즐겨 하시던 아버지께서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유 입맛 좋아하지. 다시지. 좋아하지 좋아해. 하지만 이 어머님의 만류에 결국 입맛만 다신 채 도로 갖다 두기로 했죠. 그로부터 며칠 후 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어머니가 계속 삐삐 호출을 남기시더라고요.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얼른 연락을 드렸더니 하여튼 갑자기 보일러에서 불이 났었어. 서둘러 집으로 가보니 다행히 119가 출동해서 확인 후 돌아간 상태였어요. 어허 다행이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분명히 불이 났었고 그 그을음에 탄내까지 났는데 확인 결과 보일러엔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불이 났는데? 방화야 뭐야? 그런데 그날 이후 자꾸
제 방벽 너머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지? 긁는 소린가? 쿵쿵 소리까지는 참아보겠는데 마치 사람이 호흡하는 것 같은 소름 끼치는 소리가 함께 들려서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소리가 들린 다음 날 일어나 보면 아니 누가 자꾸 이런 아주 못된 장난을 치는 거야 이거. 아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제 방 외벽과 담벼락 이 틈 사이에 동물들의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뭐 주변 이상. 아니 한편으로는 화재에 동물까지 집터에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들지. 그런데 얼마 후 저의 의심은 거의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근처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아버지께서 운전 중 크게 사고가 나서 병원에 계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택시 운전을 오래 하셔서 운전을 정말 잘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말씀이 사고 당일에 마치 누가 통제하는 것처럼 핸들 조작이 안 되고 브레이크가 안 밟혔다고 하시더라고요. 산지 2년 정도 된 거의 새 차였고 정기 검사도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쓸개골이 부서질 정도로 아버지는 큰 부상을 입으셨지만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된 덕에 더 큰 일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여보세요? 여보세요? 형, 나 병원 들려서 엄마 아빠 만나고 갈 테니까 이따가 저녁 같이 먹자. 군복무 중이던 동생도 아버지 병문 안차 어렵게 휴가를 받아서 나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전 저녁 식사를 차려놓고 휴가 나온 동생 옷도 챙겨둘 겸 방으로 들어가서 옷장을 여는데 분명히 사람이 눈과 마주친 것 같았고 혹시 잘못 봤나? 혼란에 빠진 그 순간 그 벽소리 아니야? 그래 아까 났던 소리. 벽에서 나는 소리. 밤마다 절 괴롭히던 그 소름 끼치는 소리가 다시 벽 너머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마치 제 방 안을 휘젓듯 돌아다니던 그 소리는 빨려 내려가듯이 점점 방 아래로 잦아들었습니다.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야, 아니 혹시 쥐나 뱀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가 못 나가고 있나? 그럴 수도 있지. 일단 확인부터 해봐야겠다 생각한 저는 손전등 하나에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연장 하나를 챙겨서 반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어디야? 정말 지하로 내려왔는지 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봐봐. 그때 어디선가 이 수도꼭지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싱크대 쪽인가? 수도꼭지가 말라 있는 거예요. 쪼그려 앉아서 싱크대 하부장도 이렇게 열어가지고 확인하려고 하는데 야 나오라고 나.
싱크대가 아니면 화장실인가? 불 꺼진 반지와 화장실 문틈 사이로 어떤 여자가 고개를 내민 채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 눈이 뭔가 뱀 같은 이 파충류의 눈동자처럼 보였거든요. 입은 옆으로 괴이하게 찢어진 채 제 방 벽에서 울리던 그 소름 끼치던 소리를 흘리고 있었죠. 화장실 문틈 사이로 절 바라보던 그 여자는 미끄러지듯이 바닥을 기어나가고 제가 쓰러지고 나서 제 왼쪽 가슴 쪽을 날카롭고 긴 손톱으로 꽉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마치 제가 괴로워하는 걸 즐기기라도 하는 듯이 기괴하게 웃을 뿐이었죠. 결국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형 괜찮아 형! 형 정신 차려봐! 누가 절 흔드는 기척에 일어나 보니 동생과 엄마의 얼굴이 보였고 제 방에 제가 누워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지? 아들 괜찮아? 움직이는 게 힘들 정도로 왜 이렇게 아프지? 너무 아픈 거예요. 통증이 느껴지던 왼쪽 가슴에 비슷하게 생긴 5개의 멍자국이 남아 있었거든요. 꿈이 아니야. 정확히 심장 쪽 왼쪽 가슴에 손가락으로 움켜 쥐었을 때 날 법한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그래서 부모님께 이 집에서 더 이상 살면 안 되겠다, 이사 나가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집터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 저와 부모님은 그날 바로 중개소에 집을 내놨습니다. 신기하게도 바로 다음 날 처음 집을 보러 온 분이 그 자리에서 집을 사고 싶다고 다행이네, 다행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덕분에 저희 가족은 큰 어려움 없이 그 집에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그 집에서 이사를 나온 후 1년쯤 지났을 때였나 문득 새 집주인은 잘 지내시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개소에 들러서 인사를 드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봤어요. 저희 집으로 새로 이사하신 분은 잘 지내시죠? 아, 그분? 아유, 돌아가셨어요. 그 심장마비였나? 자다가 갑자기 그렇게 되셨다는데. 아이고야, 이거. 하필 심장마비라고 하니까 만약에 내가 계속 그 집에 살았더라면은 내가 혹시 죽었을까? 이전부터 금매로 나오던 집이었는데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아예 없다면서 집이 계속 비어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와.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분도 제가 본 그것을 만난 건 아니었을까? 그 모든 일의 원흉이 꼭 뱀술 안에 갇힌 뱀 때문은 아니었을지. 그날 제 온몸을 휘감던 그 섬뜩한 기분을 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